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등 국경 안보를 총괄해왔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정격 경질했습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미 걷어간 상호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위법 판결 이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 대부분 국가의 연공이 폐쇄되고 항공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와 여행객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한 달 안에 해명하지 못하면 지원금 지급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저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전자시스템 이지패스 방식이 기존 단말기에서 스티커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시와 연방이민단속기관 간의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검찰이 기부 플랫폼 고펀드미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부유층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 주정부 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뉴욕시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집권이기 출범한 이후 현직 장관을 바꾸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잇따른 논란이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현직 장관 교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놈 장관을 서반구 안보 구상인 아메리카의 방패 특사직으로 이동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경질 배경에는 여러 논란이 쌓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초 미네소타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쏜 총에 미국 시민 2명이 숨졌을 때 놈 장관은 사망자를 즉각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던 지난해 10월 국토안보부 산하 해안경비대가 제트기 2대를 1억 7,200만 달러에 구매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직 의전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2억 2천만 달러짜리 국경 보안 TV 광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광고에 놈 장관이 말을 타는 장면이 부각됐는데 놈 장관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3일 의회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낸 놈 장관은 2024년 대선 당시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핵심 충성파로 꼽혔지만 결국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진 데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놈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질로 현재 연방부처 중 유일하게 셧다운이 진행 중인 국토안보부 예산 통과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후임으로는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마크 웨인 멀린이 이달 31일자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멀린 의원을 마가 전사이자 전직 무패 프로 종합격투기 선수라고 소개하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멀린 의원은 상원 인준 전이라도 장관 직무대행으로 국토안보부 업무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미 걷어간 상호 관세를 기업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무역법원 US 시세 리처드 이턴 월러 판사는 4일 세관 국경보호국 CBP에 상호 관세를 제외하고 관세액을 다시 계산해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오는 6일까지 진행 상황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턴 판사는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낸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턴 판사는 이 사건을 포함해 이파 관세 환급 관련 소송을 자신이 전담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절차는 이렇습니다. 수입 신고 물품의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상호 관세를 빼고 계산합니다. 결산이 이미 끝난 경우엔 재산정을 통해 납부분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후 18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CBP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약 30만 수입업체가 납부한 상호 관세는 총 1,300억에서 1,340억 달러, 하나로 약 195조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1,750억 달러까지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제기한 환급 소송만 2,000건이 넘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파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미 거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하급심의 판단을 넘겼고 이번 명령이 그 첫 번째 구체적 지침이 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무부는 항소 기간 중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부가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실제 환급까지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항공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동 대부분 국가의 영공이 폐쇄되고 항공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와 여행객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자국민 대피와 안전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항공 운항 차질과 연료 가격 급등 등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공격 위험으로 인해 대부분의 중동 국가의 영공이 폐쇄되면서 국제선 운항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오는 8일부터 영공을 단계적으로 재개방하고 출발 항공편부터 민간 항공기 운항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 역시 분쟁 초기 항공편 이착륙 횟수가 급감했고 최근 들어 운항이 일부 재개되면서 이륙 횟수가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는 현지에 발이 묶인 수만 명의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긴급 항공편과 전세기 마련에 분주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 이스라엘 합동작전 이후 17,50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귀국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8,500명 이상이 지난 3일 귀국했고 앞으로도 추가 항공편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중동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귀국 지원을 위해 전세기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동 10여 개국에는 단기 체류자를 포함해 약 2만 1,000명의 한국인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바이에서 패키지 여행 중이던 35명의 한국 여행객이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현지 시각 5일 무사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한국인들이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대피하는 등 긴급 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로 항공업계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항공유 가격은 약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중동발 항공유 공급이 급감하면서 연료 부족 사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을 우회하고 장거리 노선으로 변경해야 하는 점 역시 항공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중동 긴장과 유가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제선 항공요금 인상 검토가 불가피하며 여행 계획을 조정하거나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항공권 유류 할증료는 1, 2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국 주요 항공사들의 주가는 장중 5에서 8% 하락했고 유럽 항공사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 지역 항공사는 운항 재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등 항공업계 전반의 희비가 엇갈리며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뉴욕의 지출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30일 안에 해명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 지급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정부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의 매음의 노주 청장은
뉴욕의 의료 프로그램에서 우려되는 지출 패턴이 발견됐다며 주정부가 30일 안에 사기, 낭비, 남용관리 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메디케이드의 지난해 지출 규모는 1,156억 달러, 주민 3명 중에 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지출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방당국은 특히 목욕,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을 돕는 개인 돌봄 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다른 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주를 정치적으로 표적 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실로 맞서겠다, 실제 사기가 있다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 메디케이드 자금 약 2억 6천만 달러를 동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겁니다. 메인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고 표적이 된 주들은 모두 민주당이 이끄는 곳입니다. 한편 지난달 퀸즈 플러싱에서도 한인 2명이 성인 데이케어를 통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1억 2천만 달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전자 시스템인 이지패스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당국은 기존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는 이지패스 단말기 대신에 디지털 칩이 내장이 된 스티커 형태 태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관리당국은 현재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는 기존 플라스틱형 이지패스 단말기 대신 디지털 스티커 태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디지털 칩이 내장된 스티커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스티커 태그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시스템 전환 초기 작업 단계에서 앞으로 이를 위한 추가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친 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통행료 결제 시스템 방식과 유사합니다. 가장 최근 도입한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스티커 태그 방식으로 변경이 시작됐는데 운전자들은 현재 이지패스 단말기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새롭게 도입된 스티커 태그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단말기 트랜스폰더는 내부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교체해야 하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관리당국은 지난 2022년 주내 배터리 수명이 다한 트랜스폰더 92만 개 교체를 위해 84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커 태그의 단가는 약 55센트로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패스는 현재 뉴욕, 뉴저지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 교량, 델라웨어 강 교량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자통행료 결제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톨게이트에 정차하지 않고도 전자인식을 통해 통행료를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시와 연방이민 단속 기관 간의 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도 모두 끊기게 됩니다. 뉴욕시의회 이민단속 기관과의 계약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셰카르 크리슈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트로 0261-2016은 뉴욕시가 국토안보부 DHS와 이민세관단속국 ICE 등 연방이민 단속 기관과 새로운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계약도 모두 종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뉴욕시가 이민단속 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비영리단체 도큐멘티드에 따르면 현재 최소 8개 민간업체가 ICE와 뉴욕시 산하기관 모두와 유효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시의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발의와 맞물려 뉴욕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 이른바 생츄어리 시티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청문회도 열립니다. 시 감찰기관인 조사국 DOI는 에릭 애덤스 전 시장 재임 시절 NIPD와 교정국이 이민자 보호 원칙을 위반하며 ICE와 협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 기관들의 생츄어리 시티법 이행 실태를 공식 점검하기 위해 열립니다. 청문회에는 조사국과 교정국 관계자, 이민자 권익단체, 형사사법 옹호단체, 공익변호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청 앞 계단에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보수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난민 유입으로 치안 불안과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피난처 도시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단체와 이민자 커뮤니티는 뉴욕을 난민의 도시로 유지해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과 함께 연방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 지역 35곳에 포함된 상태로 향후 정책 방향과 법적 판단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검찰이 기부 플랫폼인 고펀드미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긴장에 따른 필수품 가격 폭리 단속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19개 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고펀드미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핵심은 고펀드미가 지난해 10월 전국 자선단체 140만 곳의 이름으로 기부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해당 단체들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도 구체적입니다. 단체 이름과 로고가 무단으로 쓰였고 활동 내용이 잘못 소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부금이 해당 단체에 바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도 기부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기부할 때 16.5%의 플랫폼 수수료가 자동으로 붙는데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기부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자선모금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펀드미는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 생성 페이지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4일 중동 긴장 상황을 이용한 필수품 가격 폭리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수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휘발유 등이 급격한 가격 인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꼽았습니다. 가격 폭리가 의심될 경우 영수증이나 사진 등으로 기록한 뒤 주 검찰 민원 제기 웹사이트에 신고하면 됩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가 뉴욕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부유층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 주정부 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뉴욕시 유권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부자 증세 논쟁이 뉴욕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욕주 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다음 주 중으로 부유층 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 2026-2027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주의회 간 예산 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산안에는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이 요구해온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인상 방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약 53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층 증세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장은 현재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주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부자 증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올해 초 약 2,63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제시하면서 부유층 증세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재선을 앞두고 광범위한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최종 예산 협상을 마련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만약 부유층 증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재산세를 최대 9.5%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증세가 도입될 경우 약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에나 칼리지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의 62%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의 72%, 공화당 유권자 역시 36%가 찬성했습니다. 뉴욕주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도 54%가 증세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9%에 그쳤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유권자의 51%, 흑인 유권자 63%, 라티노 유권자의 52%가 부자 증세를 지지해 대부분의 집단에서 과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뉴욕주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5%포인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동 성학대 혐의로 체포된 한인 초등학교 상담사가 휴직 상태에서도 7만 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챙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북가주 세크라멘토의 찰스벅 초등학교 상담사 36살 김원영 씨는 성범죄 혐의로 휴직 처리가 된 이후에도 샌후안 통합교육구 직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교육구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사안이 끝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에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 행위 8건과 성폭력 2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9월 로즈빌 베이사이드 교회에서 김 씨에게 피해를 당한 15살 소녀의 신고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해당 교회 청소년 그룹 리더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찰스벅 초등학교 재학생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며 김 씨는 이전에 한국 학교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현재 세크라멘토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재판은 4월 13일에 시작됩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인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자에게 불을 지른 방화 사건으로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밤 9시 직전 37살 노숙자 남성이 펜스테이션 밖 택시 승강장 구역에서 누워있던 중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접근해 불을 질렀습니다. 목격자들이 즉시 불을 끄려 했고 소방대원과 경찰이 출동해 신속히 진화했지만 피해자는 팔과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는 47살 데이먼 존슨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존슨이 피해자 옆에 쪼그려 앉았다 자리를 뜨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그가 피해자의 재킷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슨은 살인미수와 폭행, 무모한 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됐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존슨은 1995년 이후 131건의 전과가 있으며 2018년 강도 사건으로 현재 가석방 중이었습니다. 퀸즈 거주 33살 라일라 나자르는 수요일 추가 체포돼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자르는 5건의 전과가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 후보를 먼저 확정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 텍사스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에서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50% 이상을 득표해 제스민 크로켓 연방 하원의원을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존 코닌 현 연방 상원의원과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오는 5월 26일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탈라리코 후보가 히스패닉과 중도층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후 32년 동안 상원의원과 주지사 등 주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공화당의 대표적인 텃밭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헤드폰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을 틀었다 비행기에서 쫓겨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지난 금요일 운송 약관에 새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기내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등 소리가 나는 컨텐츠를 이용할 때 반드시 헤드폰을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해당 항공편에서 내려야 하거나 향후 유나이티드 항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기존 기내 와이파이 이용 안내에도 헤드폰 착용을 권고해 왔는데 이번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맞춰 이를 공식 약관에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 규정을 어겨 탑승이 거부되더라도 항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